가치투자 유니버스에 오신 부자님들을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저희가 시무식 때 촬영한 사진입니다. 네, 특별히 오늘 라방을 위해서 좀 촌스럽긴 하지만 플랜카드를 들고 모두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2023년 되세요 라고 동료들과 함께 촬영한 그런 사진입니다. 이 공간이 이제 저희 라운지고 저희 단체 교육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모임도 하고 행사도 갖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무식 때 어떤 행사를 했었냐면은 저희 VIP인 각자가 새해 소망을 담아서 그림을 그려서 제출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이제 저희 다양한 저희 동료들의 이제 그림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화살표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장이 올라가는 그런 발음. 작년에 참 정말 힘들었죠. 정말 힘든 장세였기 때문에 이번엔 여기 보시면 터널 끝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승장을 좀 바라는 마음이 많이 투영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작년 돌아보면 전반적으로는 장이 힘들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대신 제가 기억에 남는 건 그 같이 하는 가치 투자라고 제가 펀드 매니저들을 모셔가지고 3프로TV에서 시리즈를 이제 촬영을 했었는데 그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간접 투자에 대한 환기도 하고 그리고 좋은 매니저들 소개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른쪽 그림은 저의 새해 소망을 담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소망과 그리고 회사를 대표하는 입장에서의 소망 두 가지를 담았는데 개인적인 소망은 원래 코로나 전에 오스트리아 빈에 가서 제가 좋아하는 이제 그림들을 보고 올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취소가 됐고요. 이제 3년 동안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갔는데 올해는 이제 조금씩 이제 해외 바람도 좀 쐬고 좋아하는 미술품도 보고 특별히 오스트리아 빈에 좀 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담았고요. 이 그림이 어딘지 예상하실 수 있으실까요? 여기가 이제 벨베데르 궁이라는 곳인데 여기 좋은 미술 작품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제가 정말 손재주가 없는데 어떻게 그려가지고 비슷하게 그려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토끼는 아시다시피 개묘년이잖아요. 토끼의 해니까 이 토끼가 뛰듯이 정말 우리 장세 그리고 우리 주식이 좀 작년을 뒤로 하고 오늘 많이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저도 이제 굉장히 평범한 주식 투자자입니다. 많이 올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토끼의 라인을 살려서 이 상승을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려봤습니다. 좀 창의성이 좀 엿보이나요? 예. 그래서 저희 올해는 좀 희망차게 한번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그린 그림을 일단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의 순서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먼저 2022년을 한번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 했던 말들을 한번 반추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2023년의 전망,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좋은 투자 아이디어들, 그리고 제 당부의 말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저희 이제 실시간 질문에 제가 답변하는 순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이제 퀴즈를 풀어서 맞추신 분들에게 경품을 증정하는 그런 순서로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들 들어오셔서 이제 채팅창이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2022년 신년 라이브 때 제가 했던 얘기를 한번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기사는 그 2월 10일, 그러니까 작년 2월 10일에 매일경제에서 제가 인터뷰한 기사인데요. 라이브 방송 직후에 인터뷰를 한 기사이기 때문에 그때 제가 했던 얘기들이 거의 함축적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가장 설명하기가 쉬울 것 같았습니다. 먼저 놀라운 건 이 2월 10일 코스피 지수가 2771,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고점 대비해서는 좀 빠졌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도 뭐 이렇게 활기찬 분위기는 아니었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좀 까마득해 보이는 이제 그런 지수를 이미 2월 달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정말 엄청나게 많이 시장이 하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조금 우울하게 펀드 매니저, 주식시장 참여자들 다 긍정적으로 낙관해서 본다고는 하지만 사실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는 이미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긴축을 고려했을 때는 증시 자체가 굉장히 고난도가 된다,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질 거다라는 다소 우울한 전망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게 맞았습니다. 제가 뭐 물론 회사를 대표해서 뭐 소위 반장 역할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직접 친 시험을 기준, 그러니까 즉 제가 직접 종목을 고르고 운용한 펀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에 제가 마이너스 10% 가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저보다 더 잘한 펀드도 있고 못한 펀드도 있고 사내에 여러 펀드들이 있는데 일단 저는 마이너스 10% 가량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쨌든 저도 이렇게 예견을 하긴 했지만 마이너스 수익률을 좀 피해갈 수는 없었을 만큼 굉장히 힘든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작년 수익률이 뭐 제가 보니까 많은 블로그에서는 또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채팅창에 작년에 어느 정도 수익률을 좀 기록하셨는지 한번 나눠 보시는 것도 이제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이도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지키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좀 비싸고 돈 못 버는 회사는 피하자. 대신 숫자가 나오는 실적주들을 위주로 보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 역시도 거기에 집중을 했고 예를 들면 카카오페이라든지 이런 걸 예로 드렸는데 그 부분을 좀 피함으로써 그래도 뭐 시장보다 더 크게 빠지는 이런 일들은 사전에 조금 막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밑줄 그어 놨는데 제가 이제 섹터로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 이제 K 시리즈들, K-팝, K-드라마, K-에스테틱. 사실 K-에스테틱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었는데 이 세 가지 산업에서 종목을 좀 고르면은 좋겠다. 왜냐하면 산업 자체가 해외로 뻗어나가면서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런 종목들이 크게 올랐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선방한 결과를 냈다. 그 정도의 성과를 내서 수익률 방어에 조금 도움이 됐던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이미 작년부터 금리가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괜찮은 산업, 뭐 당연히 이제 금융주가 되겠죠. 은행주, 손해보험주들 보면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역시도 사실 이제 올해까지도 뭐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작년이라기보다는 올해 굉장히 성적이 좀 단계에 좀 잘 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손해보험 위주로 해서 금융주에 집중을 했던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선방한 요인 중에 하나로 작용을 했다라고 그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에 좀 선방하신 분들은 또 어떤 아이디어나 어떤 섹터에 좀 집중을 해서 이렇게 방어를 하셨는지 그런 얘기들도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지성님께서 은행주는 분석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 제가 K시리즈를 얘기를 드리고 금융주를 아주 강조하지 않은 부분은 사실 은행주와 선보주가 개인 투자자를 분석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제가 제일 못했나요? 마이너스 35% 이렇게 그 JHN님이 이제 적어주셨는데 뭐 또 많이 빠지면 많이 오르기도 하고요. 뭐 다시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큐큐큐 까까까님이 이제 작년 너무 빡셌어요 라고 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빡셌고요. 네. 모두가 다 굉장히 힘들었던 한 해로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한 1000포인트 그 이상 빠진다는 게 이렇게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네, 저희 사전 질문에서 뚜뚜뿌뿌님께서 2022년 투자에 있어서 아쉬웠던 점과 좋았던 점 각각 하나씩 뭐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또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예상이 빗나간 부분입니다. 이게 뭐 아쉬웠던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거는 좀 좋았던 점, 그래도 예상에서 좀 맞았던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일단 가장 크게 좀 장세 판단 자체가 틀렸던 거는 저는 사실 작년 내내 역금융 장세가 펼쳐질 걸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골딜락스 쪽으로 적절한 인플레이션과 적절한 금리 인상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그래도 약간 종목 장세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한 6월까지는 역금융 장세가 진행이 되다가 그 이후부터는 빠르게 좀 두려운 단어죠. 역실적 장세로 그냥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어떻게 이렇게 좀 예상이 틀리고 예상이 어긋난 그런 결과가 나왔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가장 컸던 거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소위 러우 전쟁이 발생을 한 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인플레가 자극이 되고 금리 인상이 굉장히 가파라진 이런 결과를 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전쟁보다도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좀 경기 침체 우려가 또 동시에 자극이 되면서 역실적 장세를 빠르게 당기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뭐 저희 종목 중에서도 사실 SBS라든가 동국제약이라든가 약간 이런 좀 기대를 했던 종목들이 뭐 실적 자체는 괜찮았습니다만 사실 주가가 그 이상으로 좀 가지 못했던 데는 이 경기 침체라는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랬다고 개별 종목 단에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또 하나 예상이 틀렸던 건 여기 이제 지도에 보시면 이게 제가 작년 라방 때 썼던 지도인데 저는 중국이 작년에 세계 경기에 그 견인차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3년이면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의 이유도 있었고, 근데 갑자기 예상치 않게 코로나가 다시 퍼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럴 만한 여유가 없었고, 중국에서 넘어온 뉴스는 대부분 이제 락다운이 됐다, 뭐 마비가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공급망이 마비가 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을 좀 자극하는 요인으로도 작용을 했고, 저희의 또 큰 시장인데 그쪽에서 장사하는 곳들, 그리고 뭐 그 장사하는 곳이 꼭 뭐 초코파이나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뭐 반도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산업들이 있는데 거기 전체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게 된 거죠. 그러면서 중국 시장이 침체 일로에 들어갔던 거, 요거 두 가지가 전체 큰 틀에서는 잘못 예상한 부분, 혹은 예기치 않은 사태가 일어나서 예상이 바뀌게 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작은 틀에서 보면 저는 가장 아쉬웠던 섹터가 사실은 건자재 섹터였습니다. 뭐 정권이 좀 바뀌기도 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도 했고,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부동산 수요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입장, 아파트나 이런 걸 만들어내는 입장에서는 장사하기에 괜찮은 환경이 도래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 뭐 일단 가장 큰 거는 금리가 올라간 부분이죠. 부동산 경기가 급냉하면서 사실 건설, 건자재 이쪽에 영향을 받게 됐고요. 게다가 건자재는 뭐 파업이라든지 이런 이슈까지 겹치면서 더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익률에서 좀 마이너스 요인을 가져왔던 대표적인 섹터가 됐고,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전체적인 환경 자체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기 힘들고, 각 개별단에서 뭐 가격 인상이라든가 혹은 각각의 나름대로 돌파구로서 이 파고를 헤쳐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좀 답답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자동차를 들 수가 있는데, 사실 자동차도 굉장히 좀 아쉬운 그런 섹터였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도 수요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또 반도체가 모자라가지고 공급을 제대로 하질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이슈가 좀 풀리면서부터는 또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수요가 바로 꺾인 건 아니지만 이 주식이라는 특성상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뭐 예약을 취소하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 좀 불안을 자극을 하면서 주가가 먼저 내려가는, 그래서 참 엇박자를 탄 섹터다, 되게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전히 실적은 잘 나오고 있어서 저평가 정도는 심화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올해도 자신 있게 얘기하기가 힘든, 뭐 어쨌든 자동차라고 하는 거는 좀 빚을 내서 사는 경우들도 많고, 할부라든지 리스라든지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이제 비용이 올라가게 된 거죠. 수요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서 과거만큼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유지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게다가 또 성장 요인으로 봤던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가 IRA 이슈 때문에 또 이제 불안감이 자극이 되면서 한국 자동차 업계에 좀 어두운 그림자로 작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요인들 때문에 좀 엇박차를 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주회사가 뭐 워낙 싸니까 가치 투자자들 뭐 입만 열면 지주회사가 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SK, 뭐 지주회사 하면은 좀 대표적인 케이스가 SK죠. SK 같은 경우에는 뭐 자사주 매입 소각도 발표를 하고 나름대로 연중 좀 견조한 주가 흐름을 보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 ENS라든지 실트론이라든지 자회사에서 나온 폭발적인 실적 대비해서는 사실 주가가 그렇게 크게 올랐다, 뭐 리레이팅 됐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지주회사가 전반적으로 리레이팅 된 해는 아니었고요. 다만 국지적으로 예컨대 뭐 영업무역홀딩스처럼 너무 싸고 자회사의 실적이 아주 탁월했던 아주 소수의 기업, 혹은 이 정도까지 올라도 되나 싶기는 한데, 사실 지주회사 성격을 갖고 있는 뭐 다우데이터, 세방, 이제 이런 유들이 그 폭발적인 주가 상승을 보이면서 국지적으로는 올랐지만 전반적으로 지주회사가 재평가되지는 못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뭐 건자재, 사실 오늘 좀 많이 여쭤보실 줄 알았는데요. 참 좀 많이 기대를 하셨던 만큼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전 사실 반도체 주식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는 그냥 좀 평론하는 입장, 뭐 한 말씀을 이제 보태는 정도인데, 사실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다들 너무 이제 궁금해하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법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복귀는 이 정도까지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2023년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3년 최준철의 내피셜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제가 내피셜이라고 이름을 붙인 건 첫 번째는 저의 특정한 관점, 특히 이제 가치 투자자적 관점,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성향이나 취향, 이런 것들이 투영된 관점으로 본 부분이지, 이게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오랜 경험으로 바탕을 해서 또 많은 이제 정보를 습득하는 입장에서 느낌으로 오는 것들, 이런 것들 그냥 솔직하게 부자님들한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숫자나 이런 건 많이 안 쓰고요. 그냥 제가 느낌적으로 이렇게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 세 번째는 어쨌든 미래 일입니다. 절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틀릴 수 있고, 얼마든지 변수가 생겨서 작년에 제가 틀렸던 것처럼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비교적 명백하게 얘기 드릴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싼 주식이 너무 많다는 부분입니다. 이 역실적 장세라고는 해도 일단 1년 6개월 가량 약세장이 계속 진행이 되어 왔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슬금슬금 계속 빠졌다는 거죠. 그리고 실적이 본격적으로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상 작년 한 3, 4분기 정도부터 실적이 본격적으로 다들 꺾이기 시작해서, 그래서 역실적 장세라고 얘기를 드리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밸류에이션상 저평가된 종목들, 예를 들면 PER 뭐 3배짜리, 4배짜리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싼 주식이 많다는 건 실제로 저평가된 주식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이 그만큼 조정을 전반적으로 크게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서 있는 이 시점은 뭐 작년을 딱 끊어서 끊어서 지금을 스타트 라인으로 생각해 보면 어쨌든 싼 주식을 살 수 있는 시점에 서 있다. 작은 호재에도 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위치에 있다 정도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저평가된 정도는 이거는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그 매일경제 신문을 읽다가 그 매일 만화가 나오잖아요. 오늘 좀 공감이 가는 만화가 하나 나와가지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토끼가 이제 증시라고 돼 있습니다. 코스피 2400까지 어느덧 올랐잖아요. 한 7% 정도 올랐잖아요, 시장이. 근데 토끼가 나만 뛰니 재미없다. 이거 이소무화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토끼가 이제 거북이를 기다리고 있는데, 거북이가 못 오고 뒹굴고 있죠. 여기 한자로 경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화가 선생님이 보기에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경기가 이렇게 거북이처럼 못 가고 안 좋은데 왜 증시는 먼저 토끼처럼 움직일까에 대한 의문,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마 이걸 보고 공감을 하셨을 텐데, 제가 2023년 전망에서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역실적 장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역실적 장세의 말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물 경기는 안 좋은데 경기가 이상하게 경기는 안 좋은데 시장은 안 빠지거나 슬금슬금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주저주저 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현장에서 느끼는 실물 경기 너무 안 좋거든요. 그래서 내가 느낌적으로 경기가 좀 올라갈 때 주식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이게 하면서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대표적으로 역실적 장세 말미와 금융 장세 초반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템플턴 경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 강세장은 비관 속에서 태어난다. 이게 그 여러 긴 그 명언 중에서 그 앞부분인데, 바로 그 지점에 해당하는 상황이 지금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이제 종목을 볼 때도 좀 뭐 작년 같은 경우에, 혹시 재작년 같은 경우에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셨던 부분이, 기업의 실적은 잘 나오는데 왜 주가가 못 가지? 뭐 이런 이제 의문을 많이 가지셨을 거예요. 그때 이제 피크아웃이라는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야, 그래서 뭐 피크아웃이다, 실적을 잘 나왔는데 못 가네, 굉장히 답답해 하셨을 텐데, 그게 바로 역금융 장세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반대로 역실적 장세에서는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안 좋은데 이상하게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드뉴스가 굿뉴스가 되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굿뉴스가 배드뉴스가 되는 시기였는데,
지금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기를 가지고 우리가 서 있는 위치를 파악해 보는 게 의미가 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원인이 이게 왜 그러냐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시장이 폭락을 하게 되면서 대부분의 악재를 다 반영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비유를 들자면 이미 스포일러를 다 당해버렸다. 웬만한 악재에는 이제 내성이 많이 생겨버렸다는 부분이 지금의 상황을 좀 해석을 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침체 때만큼 시장이 먼저 빠졌으면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만큼은 이 침체가 온 겁니다. 이미 침체가 이제 왔다가 이제 가는 국면인 거죠. 그렇게 이제 해석을 좀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금리 얘기를 작년에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진짜 그런 용어들 이제 처음 들어보세요. 지금 이제 많이 보편화된 단어죠. 뭐 자이언트 스텝, 뭐 빅 스텝, 뭐 베이비 스텝,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할 정도로 금리가 초미의 관심사죠. 실제로 단기간에 이렇게 금리가 빠르게 오른 거는 저도 정말 뭐 거의 처음 보는 정도의 속도, 그리고 지금 절대적인 수치의 금리도 굉장히 높은 수준은 맞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올라가서 우리가 현재 체감하는 부분을 떠나서 이거를 시장 안에서만 해석을 해보면은 금리는 더 이상 지금 고민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이냐, 뭐 빅 스텝이냐, 뭐 4.75%냐, 5.25%냐 이런 것들 어차피 다 지금 예상 범위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인하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높은 금리가 좀 유지된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더 올릴 명분은 갈수록 좀 희박해지고 있고, 이번에 뭐 한국은행 그 금통위에서도 보면은 이제 소수 의견으로 두 분이 이제 동결을 주장을 하실 정도로 이제 더 올릴 명분은 경기 침체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눈앞까지 왔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더 올릴 명분은 좀 희박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처음에 이제 발작적으로 이 조달 시장, 자금 조달 시장이 굉장히 위험했었는데 지금 계속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정화가 좀 빠르게 안정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제가 금리가 좀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발작적 증세, 전체적인 발작적 증세는 이제 없어지겠죠. 예를 들면 뭐 고등급 채권이 뭐 미매각이 난다든지 이런 일들은 아마 뭐 발생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1금융권, 그러니까 은행 같은 경우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튼튼하고, 뭐 최근에 주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힘들다 안 힘들다의 문제가 아니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벌 거냐, 혹은 정부가 얼마나 그걸 누를 거냐, 약간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한마디로 큰 위기,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뭐 외환위기라든지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가능성은 적지만, 높고 오래 유지되는 금리가 계속 유지가 되면 이게 경제 주체 중에서 약한 고리를 때립니다. 그 약한 고리라고 하는 거는 결국 제2금융권, 뭐 캐피탈이라든지 저축은행이라든지 이렇게, 특히 그 중에서도 PF를 과다하게 집행했던 곳들, 이런 곳들에서 좀 안 좋은 소식이 들릴 가능성이 높다. 즉 제가 여기 슬라이드에서 표현한 것처럼 위기가 나타난다면 결국에는 PF가 됐던 아니면 지방건설사가 됐던 부동산 발휘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전체적인 위기라기보다는 저희가 과거에 작은 위기라고 생각했던, 예를 들면 2000년대 초반에 그 카드 사태 같은 그 정도의 일은 발생을 할 수가 있지, 우리가 지금까지 고민했던 이슈들, 뭐 금리 이슈라든지 아니면 경기 침체라든지 추가적인 전쟁이라든지, 사실은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뭐 위기로 발전될 개연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좀 주의해서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이것도 좀 반론, 이런 좀 우려에 대한 반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 역시도 어느 정도 알려진 위험이기 때문에 반작용이 또 나옵니다. 뭐 정부가 그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빠르게 자금 시장에 개입을 해서 좀 안정화를 가져왔다든지, 최근에 이제 메리츠 증권이 롯데그룹에 이제 자금을 빌려주는 그런 솔루션을 제시를 했죠. 그리고 오늘도 태용건설이 위험하다는 얘기가 꽤 많이 있었거든요. 롯데건설과 더불어서 태용건설 오늘 KKR에서 이제 지주회사가 돈을 빌려서 태용건설을 지원해주면서 일단 급한 불은 껐다. 이렇게 반작용이 또 민간이건 관이건 나오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이 반작용에 의해서 또 사그라들 가능성도 같이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걱정하시는 게 이자 비용이 늘어났으니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겠다. 그것도 맞는 얘기죠. 하지만 금리가 올라가서 또 예금이 많으신 분들은 그만큼 소득이 또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음과 양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 고온플로우님께서 사전 질문에 기업이 주주환원 의지가 있고 주주 행동주의를 통해 향후에 더욱 주주환원의 크기가 커질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스타일이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 김민국 대표가 좋아하는 주주 행동주의의 긍정적인 영향과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해오셨는데요. 저 역시 이제 동의를 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거버넌스 이슈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뭐 SM도 있었고요. 뭐 KTNG, 그리고 태강산업,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최근에 진행형이죠. 그리고 올해 좀 화제가 됐던 은행. 이제 이렇게 거버넌스 활동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좀 추세적으로 가짓수가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행동주의 펀드들도 점점 이제 자신감도 갖추고 노하우도 갖추고 그러면서 회사에 실제로 그 영향을 주는 이제 그런 추세들이 좀 보이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험으로도 저희도 작년에 이제 10군데 이상 이제 레터도 보내고 나름대로 저희 이제 조용한 주주 행동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민국 대표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접촉을 해보면 과거에는 좀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예컨대 이제 아세아는 저희가 공개적으로 한 거니까 말씀을 드리면 거기도 보면은 뭐 분기 배당도 그리고 자사주 매입도 그리고 주주 환원책도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내놓는 과거의 아세아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면은 야 이거 내가 알던 아세아 맞나? 할 정도의 변화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도적인 변화도 좀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은 뭐 의무공개 매수 비율이 변경된다. 좀 아쉽긴 하죠. 51% 그 의무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좀 과거보다는 좀 나아졌지만 뭐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제도가 발전을 하게 됐고요. 최근에 또 나오는 얘기가 자사주 매입 소각 의무화.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 무조건 소각해야 된다. 이런 제도적인 정비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기존에 뭐 스튜어드십 코드라든지 뭐 행동주의 펀드가 계속 시장에 들어오는 이런 것과 맞물려서 행동주의 물결이 계속 거세지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소위 국장의 가장 아킬레스건인 그 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재평가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람을 담아서 짤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 뭐 다들 익숙한 그런 포맷이죠. 여기에 저희가 대사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들이 행동주의 펀드 그리고 주주들이 좀 불공정한 그런 정책에 대해서 이슈를 제기하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짤을 또 한번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네. 세라자드님, 김민국 대표님 후반부에 나오시나요? 줘보셨는데 김민국 대표는 오늘은 나오지 않고요. 제가 오늘은 혼자 이제 진행을 합니다. 같이 하면 좋을 텐데 김민국 대표 굉장히 바쁩니다. 네. 채팅으로 먼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이제 2023년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한번 좀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